자, 페이지 46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까지 해서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제 상대성 이론을 모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마 상대성 이론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러면서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는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학자들이 주장을 했던 상대성 원리가 관성 좌표계 내에서 성립하는 과정을 표현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또는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설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존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각각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 또는 뭐 질량 에너지 증가의 법칙, 거기에서 이제 공식들을 정리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공식에 따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원하는 거는 정말 자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 자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정해져 있는 공식을 주어진 수식에 맞춰 가지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는 과정,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은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나서 이후에 정리가 된 내용인데,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다가 살을 붙여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앞서 특수상대성 이론이 특수한 상황에서만 성립이 됐었다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성립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 좌표계 내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좌표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물체들이 관성 상태로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가속도 좌표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속도라고 하는 게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속도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도 되고요. 아니면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나 빠르게 변화가 생기는 과정에서도 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전에 그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산 과정 같은 것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쉬워요. 왜? 그냥 그 자체를 물어봐 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뤄볼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증가 원리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요, 증가의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증가의 원리입니다. 자,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거죠. 그죠? 그래서 이 중력에 의해서 물체는 무게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죠? 그런데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관성 좌표계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은요,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가 계속해서 정지해 있으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해서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이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하면 뒤로 확 밀리죠. 반대로 버스가 갑자기 탁 서버리면은 앞으로 쏟아지죠.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작용하는 그 가상적인 힘을 우리가 관성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이 굉장히 재밌는 힘이에요. 왜냐하면은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힘인데, 그 관성력에 의해서 힘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거 굉장히 재미난 힘이죠. 자, 우리 교재에 보니까 관성력부터 나와 있어요. 관성력의 설명을 보면은 관성에 의해 관찰되는 가상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관성력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체가 어떤 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힘을 받아 가속되는 관찰자가 외부 힘을 받지 않은 대상을 보면은 마치 힘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이러한 힘을 관성력 또는 관성저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관성력을 따져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버스로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줬었는데, 버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현재 버스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급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버스의 속력은 빨라지는 거죠. 그죠?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속력이 빨라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버스는 가속도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버스 손잡이는 뒤로 밀릴 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버스 손잡이가 뒤로 밀렸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손잡이에게 이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가만히 있는 버스 손잡이 이렇게 탁 밀면은 얘가 뒤로 밀릴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요 힘이 결과적으로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생기는 힘이죠. 근데 누가 힘 준 거야? 아니거든. 맞지? 그냥 손잡이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스 손잡이의 위치가 여기죠. 그죠? 근데 버스가 앞으로 출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출발을 할 때 결과적으로 그 버스 손잡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줄까? 지금 이 상태에서 버스가 앞으로 요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원래 버스 손잡이의 위치는 여기 아니어야 돼? 요 위치여야 되죠. 근데 얘가 일로 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관성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관성력은 결과적으로 이 버스가 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관성력 F는 가속도 때문에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힘은 모두 다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잡이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은 그 m에다가 버스의 가속도 a를 곱해주게 되고요. 이때 가속도도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죠. 그죠? 그리고 힘도 벡터 값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면은 버스가 앞쪽으로 급출발하게 됐을 때 가속도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거든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때 힘의 방향을 살펴봤을 때 그 힘의 방향이 반대잖아. 따라서 관성력은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가상의 힘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내용이 밑에 관성력의 크기 계산하는 내용으로 쭉 나와 있죠.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관성력에 대한 또 다른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아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계산 과정이 나오기가 좀 힘들다라고 했죠. 저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에서는 계산이 안 나올 겁니다. 대신에 여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요거 관성력 때문에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 내에서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몸무게를 측정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질량을 m이라고 봤을 때, 알겠니? 그 질량 m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눌러지는 힘이잖아요. 그제? 그렇다면 이 사람의 몸무게는 결과적으로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만큼이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한다면은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질량 m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만큼으로 측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엘리베이터가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아시겠죠? 근데 위쪽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상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가 위로 움직이는 경우, 위로 움직였을 때 가속도의 방향이 위쪽이니까 결과적으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빨라지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 정지 상태에서부터 위로 쫙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이 상황 말고도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위의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이 모두 다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몸무게는 mg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중력인 거잖아. 맞지?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좌표계 내에 있는 사람은 가상의 힘인 관성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관성력이 항상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니까, 그지? 위쪽으로 가속도가 생긴다면은 관성력은 아래 방향으로 생기겠죠. 맞지? 그랬을 때 그 관성력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얼마인 거야? ma지. 맞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체중계를 자신의 몸무게, 중력에 해당하는 mg뿐만이 아니라 관성력 ma까지 받아가지고 동시에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체중계에 나타나는 질량은, 몸무게는 mg에다가 ma만큼이 더해지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반대 상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똑같이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몸무게는 당연히 아래 방향으로 mg만큼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진다고 칩시다. 역시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로 가속도가 가해진다? 그렇다면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느려지고 있는 상황. 올라가다가 싹 이제 멈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지? 이번에는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라면은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 빨라지고 있는 것. 꼭대기에서 밑으로 샥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러더라?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역시 몸무게를 측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체중계에 자신의 질량 m에 해당하는 중력 mg가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역시 가속 운동을 하니까 뭐가 작용을 해야 돼? 관성력. 이때 관성력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 즉 ma만큼이 또 작용을 해버리겠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체중계를 mg로 누르고 있는데 다시 위쪽으로 ma만큼 끌어당겨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중계에 나타나는 질량은 mg에서 뭐가 빠진 것? ma만큼이 빠진 상황. 이렇게 이제 돼버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꾹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신의 몸이 약간 붕 뜨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 바이킹 같은 거 탈 때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킹이 아래에서 위로 싹 올라갈 때, 그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 꾹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아래 방향으로 가속 관성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자신의 몸이 꾹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쑥 떨어질 때 하면서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붕 뜨는 느낌.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왜 가벼워질까? 관성력이 위로 잡아 당겨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관성력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질량을 가르쳐주고, 그지?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가르쳐주고, 예를 들어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가르쳐준다면은 이 값 다 계산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의 질량이 60kg이라고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중력 가속도 g는 10m/s의 제곱으로 가성을 할 거고요. 이때 가속도가 2m/s의 제곱으로 움직인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사람이 체중계를 누르는 그 무게는 이만큼이죠. 그치? 그럼 정리해보면은 60에다가 10을 곱했으니까 600N이겠죠. 거기에 플러스 MA 계산하면 되잖아요. MA, 이 사람의 질량 얼마? 60kg. 가속도 얼마? 2m/s. 따라서 얼마? 120N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720N의 힘이 실리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랑 반대 상황을 볼까요? 모든 값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체중은 일단 중력이 600N이고요. 그지? 마이너스 MA가 120N이니까. 맞지? 그렇다면 이 사람은 480N으로 체중이 측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만 잘 잡으면은 사실 관성력에 대한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에서는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다고 했지만 이런 관성력은 나올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관성력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이 등가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원리는 등가 원리. 이때 등가 원리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자, 설명을 좀 보면은요, 물체의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같다는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만드는 만유 인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는 동일한 힘이고, 나아가서 중력과 가속 현상은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관성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성력 때문에 생기는 질량입니다. 그리고 중력 질량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뭐 관성 질량, 중력 질량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중력 질량은 mg예요, mg. 그리고 관성 질량은 ma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가 결과적으로 어떻다? 같다라는 게 결과적으로 등가의 원리거든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를 들어 어떠한 공간 내에서 어떤 사람이 사과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다가 딱 손에서 놓습니다. 그럼 사과가 밑으로 또르르르 떨어져서 땅바닥에 탁 떨어지겠네요. 맞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할 겁니다. 맞죠?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 이걸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왜 사과가 떨어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중력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니까, 그지? 사과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저 내부에 있는 관찰자가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요 공간이 예를 들어 우주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우주선이 지금 현재 지구에 가만히 정지해 있는지, 아직 출발 전인지, 아니면 이미 쏘아져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는 건지, 그거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과가 딱 떨어지면은 그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아,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만일 저 우주선이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을 날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주 공간을. 그러면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처음에 우주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과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손을 탁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만일 우주 공간이라면은 우주는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력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 사과가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되는 거지. 사과는 이 위치에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그런데 이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고 쳐봅시다. 알겠어? 가속 운동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공간 내에서 지금 현재 사과를 손으로 딱 놓았는데 이미 벌써 그때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주선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잠시 뒤에 우주선이 요 위치로 바뀌었어요. 요 위치로. 그리고 또 잠시 뒤에 우주선이 요 위치로 바뀌었다고 쳐봅시다. 이게 지금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하얀색 좌표에서, 하얀색 요 좌표계에서 잠시 뒤에 노란색 좌표계로 바뀌고, 그리고 잠시 뒤에 빨간색 좌표계로 바뀌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주선과 함께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 근데 요때 요 사과의 위치를 봐봐. 사과의 위치. 하얀색 좌표계에서는 요 위치였죠.
그리고 노란색 좌표계에서는 요 위치예요. 계속. 빨간색 좌표계에서도 요 위치입니다. 그죠? 이거를 따로따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하얀색 좌표계에서 사과의 위치 여기입니다. 오케이? 자, 노란색 좌표계에서 역시 사과의 위치는 여기에요. 계속. 그리고 빨간색 좌표계 내에서 역시 사과의 위치는 계속해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봤을 때 사과의 위치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모를 때 물체가 떨어지는 게 당연히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물체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현재 이 좌표계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가속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가속도랑 동일하다면 떨어지는 게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랑 완전히 동일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절대 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가 가속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중력 때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력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등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과 관성력 때문에 나타나는 질량은 서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나요? 자, 등가의 원리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등가의 원리로 가지고 결과적으로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의 휘어짐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빛의 휘어짐.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현재 중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물체를 앞으로 집어 던졌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물체를 앞으로 집어 던지게 되면 중력이 없으니까 그냥 물체가 계속해서 일직선으로 날아갈 거거든요. 그런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조금씩 바뀔 거 아니야. 위치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에서 출발한 녀석이 여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여기까지 갈 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내부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타고 있다면은 오케이? 이 위치가 처음에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여기로 바뀌는 건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이해돼? 이거 세 개 다 그린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실제로 이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것도 지구에서는 중력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은 두 가지의 운동이 겹쳐져 있는 운동이거든요. 앞쪽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아래쪽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어 던지게 되면은요, 물체는 앞쪽으로는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공을 집어 던지게 되면은 공이 시간에 따라 같은 위치만큼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근데 아래쪽으로는 중력에 의해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요 위치였는데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그 다음에는 요만큼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위치가 서로 겹쳐지는 지점,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에 각각 공들이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 맞지? 역시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게 물체뿐만이 아니라 빛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빛도 앞으로 직진 운동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만일 이런 식으로 우주선이 위쪽으로 움직여 버리면은요, 그지?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빛을 딱 관찰하고 있다면은 빛이
직선 운동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도 관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엄청난 동체 시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죠? 어찌됐건 개념상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빛이 직진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만일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면은 결과적으로 빛도 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력과 가속도에 의한 관성력은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라는 이런 등가의 원리가 성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빛의 휘어짐을 관찰하려면 네. 저 공간이 거의 빛의 속도랑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요, 이 상황은 우리가 앞서 봤었던 특수상대성 이론이 아니에요. 일반 상대성 이론이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가속도가 충분히 클수록 좋겠죠. 맞죠? 그래야지만 위로 쑥쑥 올라갈 테니까 아래로 쑥쑥 떨어질 거 아니야. 거기다가 우리가 만일 빛을 관찰하겠다면 진짜 이 공간이 넓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 빛이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나아갈 테니까 진짜 이렇게 샥 빛이 꺾이는 현상을 보려면은 정말 공간이 길어야 되지 않겠니? 그 공간이 길다라는 것은 보통 한 별까지의 거리 정도? 여기서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 정도? 뭐 그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커다란 좌표계가 위쪽으로 엄청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면 빛의 휘어짐을 엄청난 동체 시력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이해돼? 그런데 저 빛의 휘어짐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시면요, 지금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또 다른 내용인 중력에 의한 시공간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 설명하고 나서 저 빛의 휘어짐에 관련된 내용도 따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등가의 원리 주장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공간의 왜곡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끔 한글 쓰다 보면은 이 한자가 한글이 맞나라는 고민을 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건가? 선생님 가끔 이렇게 글씨 쓰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시, 공간 이렇게 적어놓고도 이 글자가 맞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뭔가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공간 왜곡, 그러니까 공간이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고 하죠. 그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죠.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구가 공전하는 이유를 바로 태양이 지구를 만유인력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지구가 접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계속해서 속력이 일정한 등속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공전을 설명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타원궤도의 법칙 뭐 이런 것들과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뭐 케플러의 법칙을 통해서 실제 원운동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시공간의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시공간 왜곡은요, 중력을, 거기 설명 보시면요, 중력을 힘으로 간주하지 않고 시공간의 굽어짐으로 설명을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가 평평한 공간을 변화시키면 그 근처를 지나가는 물체들의 경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굴곡에 따라 좌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옆에 그림을 보면은요, 원래는 3차원적인 공간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3차원 공간이 너무 복잡하니까 2차원 공간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바라보면 이런 건 거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면이 하나가 있어요. 위쪽에서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면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물체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에 따라 이 공간이 이렇게 휘어질 거 아니야. 맞지? 그랬을 때 바로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그 중력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공간이 왜곡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농구 골대를 보면은 농구 경기를 할 때 농구 골대 이렇게 보면은 공이 그 림을 딱 통과를 하잖아요. 그죠? 공이 림을 딱 통과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공을 딱 던졌는데 그 림에 탁 맞고 공이 림을 빙그르르 돌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속력이 느려지면 쏙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밖으로 튕겨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상황과 요 상황을 겹쳐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있는 위치가 결과적으로 농구 골대 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이 궤도가 그 림의 궤도예요. 림. 동그란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예를 들어 지구가 멀뚱멀뚱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었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우연히 그 농구 골대 거기에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림을 따라서 빙그르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되니? 여기에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여기에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여기에서 요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가 만일 속력이 느려지면은 태양 쪽으로 또르륵 굴러가 버리겠죠. 아니면 속력이 빠르다면은 돌다가 튕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적당한 속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뭔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몇 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왜? 어째서? 어떻게? 그걸 궁금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질량을 가진 물체에서는 질량을 가진 물체 때문에 주변 시공간에 왜곡이 일어난다 라는 사실. 특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되고, 더 큰 중력은 시공간의 왜곡을 더 심하게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반 상대성 이론, 등가의 원리랑 시공간 왜곡 두 가지 봤어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 알았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간이 왜곡되는구나. 자, 두 번째 시공간 왜곡이었습니다. 중력에 의해 시공간의 왜곡을 뜻하는 것이고요. 특히 중력이 크면 클수록 시공간이 많이 왜곡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 중력 전달 속도 있는데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요, 네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나와 있죠. 그죠? 증거가 나와 있는데 그 증거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세 번째,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예요. 그 첫 번째가 수성의 세차 운동을 계산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팽이가 빙그르르 돌 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돌면 축이 딱 하나로 돼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느려지면 축이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축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우리가 세차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은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도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에 자전축이 있지? 그치? 근데 지구도 사실 이렇다?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알겠니? 근데 지구의 자전축도 조금씩 변합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1.5도에서 24.5도까지 변해요. 알았어? 이렇게 변해. 조금씩. 그리고 정말 몇만 년을 주기로 축이 이렇게 반대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축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알겠어? 이해돼? 응? 어찌됐건 축이 흔들려요. 축이 흔들리면서 빙글빙글 돌 거야. 근데 생각해봐. 태양이 있는데 뭐 수성 같은 행성들이 이 주변을 빙그르르 돌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예를 들어 팽이가 이렇게 빙그르르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팽이가 돌 때 축이 막 흔들흔들 거리면은 이 궤도가 일정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궤도가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았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돌았다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런 세차, 수성의 세차 운동을 관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세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계산을 막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공식들로 가지고는요, 저 세차 운동들을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궤도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그걸 계산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보세요. 수성의 세차 운동인데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줄.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은 수성의 궤도는 아주 조금씩 옮겨가서 100년 동안 5600초만큼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은, 그러니까 여기서 초라는 게 초라는 게 시간의 초가 아니에요. 시간의 초가 아니고요, 각도의 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각도 쓸 때 1도 쓰는 거 있잖아요. 1도를 1도를 60으로 나누면은요, 그게 1분이에요. 알았어? 그리고 1분을 또 60으로 나누면은 1초입니다. 알았니? 요게 사실 처음 나온 게 아니야. 너네 중학교 때 그 연주운동, 중학교 때 너네들이 했었던 거지. 연주시차 있지, 연주시차. 왜 행성까지, 별까지의 거리 계산할 때 쓰는 거 있잖아. 그러면서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별의 각도가 달라진다 이러면서 연주시차 측정해가지고 별까지의 거리가 뭐 가깝다 멀다 이런 것들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연주시차의 각도가 초단입니다. 초단. 그러니까 1초는 1도를 3600개로 나눈 하나가 1초예요. 60, 60이니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초단이다. 그 초단위가 각도 단위다. 시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5600초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은 실제 관측각과 43초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을 못했지.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태양 주위의 시공간 왜곡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는 바로 이 43초의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끝이야. 알았니?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첫 번째, 수성의 세차 운동의 그 오차를 계산한 거. 알겠어? 몇 초 차이가 난다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알았니?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 중에 수성의 세차 운동의 오차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몰라도 돼요. 알겠죠? 이해되니?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의 휘어짐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빛의 휘어짐. 이것을 다른 말로 중력 렌즈 효과라고 부를 거예요. 뒤에 중력 렌즈 효과라고 적혀 있나 모르겠다. 뒤에 나와 있네. 자, 보면은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질량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은 빛의 경로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지? 우리 아까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빛이 휘어질 수 있다 그랬지? 그런데 이 빛이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을 지나가다가 중력에 의해서 휘어진 공간을 만나게 되면은 빛도 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로를 따라서. 그러면서 1919년 3월 8일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주위의 별의 사진과 태양이 없는 밤에 찍은 사진을 비교해서 봤는데,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예상대로 일식 때 찍은 사진에 나타난 태양 주위의 별들은 태양이 없는 밤에 찍은 사진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 멀어진 정도가 오차의 한계 내에서 아인슈타인의 예상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면은 그림에 태양 주위에서 빛에 휘어지는 현상을 그림으로 지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지금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있고 이 앞쪽에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만일 태양 뒤쪽으로 별이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별을 바라보려면은 결과적으로 별빛이 지구로 이렇게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앞에 태양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면은 별빛이 절대 통과할 수가 없겠지. 그럼 지구에서 이 별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별빛이 여러 방향으로 이동을 할 거거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별빛이 이 방향으로 쓱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방향으로 쓱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태양이 주변의 시공간을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즉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는 거지. 이해가 돼? 농구 골대처럼, 농구 림처럼. 그러다 보니까 빛이 태양 주변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구로 들어오는 거지. 이해가 돼? 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빛의 휘어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관측자들은 저 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물체가 빛이 직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관측을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별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태양에서 요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에서 요만큼 차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이만큼으로 관측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빛의 휘어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중력 렌즈 현상과 블랙홀이 있거든요. 중력 렌즈 현상은 먼 곳에 있는 밝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중에 중간에 무거운 물체가 있어서 휘어지고, 그지? 그랬을 때 이런 휘어짐에 의해서 어떠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밑에 그림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봐봐요. 이 별빛이 요렇게 오니까 여기에 있다고 볼 거 아니야. 근데 별빛이 꼭 이렇게만 갈까? 아닐 거 아니야. 모든 방향으로 다 갈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면은 똑같은 별에서 나온 별빛이 예를 들어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요렇게 휘어져 가지고 지구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는 또다시 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 똑같은 별인데도 여러 군데에서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관찰이 되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갑시다. 결과적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에 빛의 휘어짐 현상이 있고, 그 빛의 휘어짐으로 설명하는 게 중력 렌즈 효과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많이 들어봤죠?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 맞지? 아마 뒤로 넘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요. 뒤로 넘어가시면 있네요. 그 전에 이제 시간 팽창과 GPS인데 이거보다는 블랙홀부터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블랙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면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중력이 매우 큰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블랙홀을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공간을 엄청나게 왜곡시켜 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블랙홀의 중심에 매우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는 거라고 그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태양이 예를 들어 공간을 요 정도로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블랙홀은 공간을 이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쑥 들어가면은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탈출 속도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탈출 속도? 각각 어떤 행성들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를 탈출 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예를 들어 이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지구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하려면요, 지구의 탈출 속도인 11.2km/s보다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보다 느리게 움직이면요 그냥 지구 내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런데 이때 블랙홀도 탈출 속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가 있어요. 그 최소한의 속도가 광속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광속조차도, 가장 빠른 빛조차도 못 빠져나오는 공간, 이게 블랙홀이에요. 그러니까 블랙홀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블랙홀이 중력에 의해 시공간을 엄청나게 왜곡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시간 팽창과 GPS가 나와 있죠. 또다시 시간 팽창이 나왔어요. 선생님 계산 안 한다며요? 안 해. 알았어? 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도 시간 팽창을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 근데 앞서 우리 일반 특수상대성 이론에는 계산했었죠? 계산 안 해요. 시간 팽창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팽창은요, 중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 아까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중력과 관성력 구별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니? 맞지? 그러니까 중력이 크게 작용하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중력과 관성력 구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관성력이 커도 시간 팽창이 일어날 겁니다.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중력이 크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요.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에 의해 시간이 점차 느리게 가요. 결론이야. 알았니? 그런데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경우는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이 느려지는 시간 팽창도 있지만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이 팽창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있냐면요, GPS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치나 아니면은 고도, 그런 시간 정보들을 받는 기구를 우리가 이제 GPS라고 하거든요. 그 GPS가 결과적으로 위성에서 보내온 신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GPS에서 시각에 대한 정보를 지구로 송신을 할 때 지상의 높이에 해당하는 중력 차이를 고려하여서 수정한 값으로 보내고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그지? 지구가 있고 여기에 GPS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인공위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신호를 띠리리리리리 보내겠죠. 그치? 그랬을 때 얘가 몇 시야 라고 이제 GPS한테 보낼 거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GPS가 있는 공간과 위성이 있는 공간에 높이 차이가 생기죠. 높이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지구로부터 멀어졌다, 중력의 크기가 어떻게 됐다? 작아졌다. 그 말인 즉슨 요 지상에서의 시간과 인공위성의 시간이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야. 약간씩의 오차를 벌이면서. 알았니?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에서 우리에게 GPS로 시간을 보내줄 때는요, 그 시간의 오차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더하거나 빼서 우리에게 송신을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결론이고, 다시 블랙홀로 넘어가 볼까? 그럼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며. 특히 블랙홀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 중력이 커질 거거든요.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느리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블랙홀 근처로 가면은 계속해서 1초 간격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겠지.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0, 1, 2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중력이 너무 크니까 0 끝나버리는 거야. 1이 안 와. 끝나버려. 쉽게 말해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 현상이 벌어져 버리는 거야. 아니, 중력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블랙홀에서는요, 중심으로 갈수록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되는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이제 증거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력파가 있는데, 일반 생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이 되는데, 전기를 띤 물체가 진동을 할 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질량을 가진 물체가 폭발이나 충돌에 의해서 급격한 질량 변화가 있을 때는 시공간의 흔들림이 파동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태양과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시공간을 왜곡하고 있어. 공간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그 녀석이 뻥 하고 터져서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그 공간이 원상태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질량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땅이 쉽게 말해서 띵 하고 흔들리는 거죠. 종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다가 질량이 딱 사라지면은 팡 하고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공간이 팡 하는 순간에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이 퍼져나가겠죠. 그것을 중력파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났다면은 그런 질량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분명히 중력파가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중력파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중력파는 아직까지 관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만 하고 있는 거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어떤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것이 중력파다라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구들,
대규모의 실험 단지를 구성을 해가지고 중력파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중력파가 주변에 너무 간섭들이 많으면은 측정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보나 봐요. 그래서 최대한 간섭이 없는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지구에서는 안 되지 않나, 지구는 너무 많은 간섭들이 있어서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찾자 하면서 먼 미래에는 우주 공간에다가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치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 모두 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과는 좀 많이 다르죠? 특히나 도리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좀 더 신경 썼던 게 저 관성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관성력을 했었던 이유는 등가의 원리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중력을 가진 물체가 시공간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증거 중에서 수성의 세차 운동이 있다, 빛의 휘어짐이 있다, 블랙홀도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증거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느리게 가는 시간 팽창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겁내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살짝 훑어보시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 않구나, 이런 것들 느끼실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입자들의 생성과 소멸 단계를 보면서 이 1단원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